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두 딸에게 분에 넘치게 효도를 받으며 행복한 60대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요즘처럼 남녀가 평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 문득 언제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두 딸을 잘 키우기 위해 이혼을 했어요.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심한 남아선호 사상이었거든요. 그렇기에 남편을 포함한 시댁의 그런 남자 위주의 분위기에 저희 딸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만 했는데 엄마인 저는 그 꼴을 두고 볼 수 없었죠. 게다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보다 자기 집안 장손을 더 밀어줘야 한다는 남편과는 일찍이 오만정이 떨어져 있었기에 어쩌면 이혼은 시기의 문제일 뿐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작년 한파가 계속되던 겨울, 뜻밖의 만남으로 지난날이 자꾸만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어요. 남편이 장남이라 시어머니는 맏며느리인 제가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다며 신혼시절부터 그렇게 아들을 바라셨는데 애석하게도 아들은 제 인생에 없는 건지 딸만 2명을 낳게 되었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을 때마다 실망했고 저희 딸들에게는 그렇게도 정을 주지 않으셨는데요. 저에게는 시집을 왔으면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임신을 강요하셨어요. 그리고 뻑하면 아들 생기게 해주는 것들이라며 한약은 물론이고 남이 입던 속옷이며 출처도 불분명한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울렁울렁 울렁오는 것만 같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그 즈음부터 남편도 변했는데 중매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연애 후 결혼한 남편은 마치 장남이 무슨 큰 벼슬이라도 되는지 저에게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잠자리도 거부하지 말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하더군요. 그렇게 계속 압박을 받다 보니 오히려 거부감만 들어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 몰래 일부러 먼 곳까지 찾아가 피임 시술을 받았어요. 굳이 먼 동네까지 갔던 이유는 동네가 좁아 혹여 소문이라도 날까 두려웠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이혼해버리지 뭐하러 그런 취급을 받고 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심하게도 이혼할 용기가 없었어요. 어린 2딸도 있고 그때는 시대가 지금 같지는 않아서 이혼했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받기에 선뜻 그럴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던 탓이었죠. 당장 돈 없이 딸들을 혼자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딸들이 남편의 도움으로 편히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는 참겠다고 결심했는데 그 역시도 마음처럼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저희 둘째 딸이 3살이 되어갈 즈음 남편의 동생인 도련님이 결혼을 했고 동서가 아이를 가지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동서가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라던 아들을 출산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제야 당신 한을 풀었다며 눈물까지 흘리셨고 본격적으로 저와 동서를 차별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네 너 지금 당장 시장 가서 둘째 좋아하는 닭발 좀 사와서 삶아라. 닭발을 집에서 삶아요? 저는 그거 징그러워서 못 만지는데요. 그냥 시장에서 다 된 거 사오면 안 될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징그러워? 네가 그래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닭발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 이것저것 가려대니 네가 그 모양인 거야. 그리고 못 만지는 게 어딨어? 오늘부터는 그런 거 없다. 내가 양념하는 건 알려줄 테니 냉큼 사와서 손질해서 삶아라. 어머니, 형님 싫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제가 참으면 되죠. 참기 네가 왜 참니?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우리 집 장손을 낳았는데 넌 그냥 여기 오면 편하게 쉬기만 해라. 맏며느리도 못한 우리 집 대를 누가 이었니? 넌 앞으로 제사나 명절 음식도 내가 안 시킬 참이야. 어머니, 그러시면 저 형님한테 미움받아요. 지까지 게 감히 누굴 미워해? 그네 너, 내 말 명심해라. 네가 아들을 낳지 않는 한 넌 언제까지나 네 동서를 받들고 살아야 해. 알겠어? 옛날 같았으면 딱 소박감인데 세상 좋아져서 내치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그날 어찌나 어이가 없고 황당한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동서가 아들을 낳았을 때
분명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는 예상했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고 보니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아들 못 낳은 것이 결코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런 법이 정말로 있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아들도 못 낳는 죄인 취급을 했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들 낳은 동서는 시댁만 오면 더울 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또 추울 땐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하게 쉬라며 대접을 받으니 참 더럽고 치사한데 서럽기까지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시댁에 가기 싫었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아들도 못 낳았으면서 맏며느리 노릇도 하지 않겠다는 거냐며 뭐라고 했는데요. 이미 그때부터 남편과 저는 심리적으로 이혼 상태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이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때는 사랑했고 그래서 평생 함께 하자고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이렇게 제가 아들을 낳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다니 서운한 마음은 점점 억울한 마음으로 바뀌어 가더군요. 그리고 남들은 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만 불행한 것 같아서 꽤 오랜 시간 우울증을 앓기도 했고 그런 위태위태한 제 모습을 보며 컸던 딸들 역시 아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 또한 제 탓이라고 했고 급기야 셋째를 갖지 않겠다는 저에게 자기는 그럼 밖에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망언까지 했으니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저는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당장은 딸들에게만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 제가 그러면 그럴수록 그 모습에 꼴보기 싫었는지 시어머니는 저와 저희 딸들에게 종종 상처되는 말들을 하곤 했어요. 그깟 기집애들한테 뭘 그렇게 정성이냐.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집사람 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이야. 여자는 그냥 얼굴 반반하고 몸매 좋으면 장땡이다. 괜히 머리에 든 것만 많으면 골치 아파. 능력 있는 남자들도 일부러 똑똑한 여자랑은 결혼하지 않는 법이다. 괜히 이것저것 따져대고 말이 많아서 싫대. 아무튼 여자는 남자보다 더 배우고 능력 있으면 안 된다.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괜히 있겠니? 그러니 엄한 곳에 정성 쏟지 말고 지금이라도 아들을 낳던지. 그게 아니면 우리 장손한테 뭐 하나라도 더 해줄 생각을 해. 뭐? 네가 정교회장이 됐다고? 세상에나. 네가 그렇게 나대고 다니니까 우리 귀한 장손이 네 귀에 눌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거다. 아휴, 삼신할미도 심보가 고약하지. 이왕 좋은 머리로 주실 거면 거시기도 같이 점지해줬으면 좀 좋아. 이렇듯 시어머니는 자기도 여자이면서 여자는 쓸모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는데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동서가 둘째까지 아들을 낳으면서 저와 저희 딸들은 찬밥도 아닌 쉰밥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더 화가 났던 일은 저희 남편이 동서가 아들을 줄줄이 낳자 마치 자기 부인이 동서인 듯 그렇게 동서가 하는 말이라면 끔뻑 죽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데 동서는 얄밉게도 그걸 즐기더군요. 재수씨,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약이라도 한 제 재워줄까요? 아니에요, 아주버님. 요즘 살림하랴 남자애 둘보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아, 역시 사내 아이들이라 힘들죠? 당신 내일부터 재수씨네 가서 집안일이랑 애들 보는 것 좀 도와. 내가 왜? 못 들었어. 재수씨가 힘들다고 하잖아. 저러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가만 보니까 준이 낳고 재수씨 잘 먹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가서 미역국도 새로 끓여주고 애도 좀 봐줘. 그리고 간 김에 청소도 좀 해주고 와. 그러면 재수씨가 좀 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나보고 내일부터 동서 수발 들고 오라는 거야? 동서 힘들어서? 그럼 안 돼. 한 가족이잖아. 게다가 우리 집 대를 이을 아들을 둘이나 낳았고 당신이 못하는 걸 대신해준 사람인데 그 정도도 못해? 난 못해. 아니, 안 해. 정 그렇게 동서가 안쓰러우면 당신이 가서 해. 누가 보면 동서가 당신 아들 낳은 줄 알겠다.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주버님, 저 괜찮아요. 남자애들이라 좀 힘들긴 하지만 나중엔 크면 대도 있고 효도도 하겠죠. 질투였을까요? 아니면 좋아하지도 않는 동서 수발을 들라고 했던 말에 화가 났을까요? 아무튼 그 일로 저와 남편은 크게 싸웠고 그날부터 각방을 쓰게 되었는데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그때부터 대놓고 외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바람을 피는 건 전부 제 탓이고 그게 싫으면 아들을 낳으라는 억지를 쓰면서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저는 남편을 남편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와 아이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녀도 그대로 내버려 뒀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뭐라고 하던 시댁에는 거의 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동서와 차별받으며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시킬 것이 뻔했고 아들 둘을 등에 업고 여우짓을 하는 동서도 싫었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런 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고 그러다 당신 성질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쳐들어와 역정을 내시곤 했는데 그것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렸죠. 물론 처음부터 그게 가능하진 않았어요. 저도 억울한 마음에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시면 같이 큰 소리를 내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짓이더군요. 그 후로는 그마저도 하고 싶지 않아지더니 이윽고 시어머니가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두 손 두 발을 모두 들었다는 듯 계속 그렇게 살 거면 저에게 남편과 이혼하라고 하셨고 남편 역시 자기는 이혼하면 처녀장가를 가서 그제야 못한 장남 노릇을 할 거라며 이혼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는데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산 세월이 있으니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를 주면 기꺼이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니 그 돈은 또 아까운지 그럼 계속 그렇게 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제법 흘렀어요. 남편은 치사하게 생활비도 주지 않으려 했고 저는 그때부턴 제 손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막상 제 손으로 돈을 버니 사실상 정말 남편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한때는 이혼 소송을 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해주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 남편이 외도건 시어머니의 차별이나 구박을 받았다는 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때까지도 그런 증거들을 모으지 못한 저는 이혼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남편과 저는 누가 먼저 이혼을 해줄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듯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그때라도 증거를 모으려고 했는데 무슨 눈치를 챈 건지 평소 무방비했던 남편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그때쯤은 지쳤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저를 괴롭혔던 것들이 사라지니 그런 생활도 썩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장 뾰족한 수가 없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혼을 보류할까?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저희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였어요. 그때가 저희 딸들이 모두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됐네요.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건강이라면 늘 자신 있어 하시던 분이셨어요. 직업군인 출신에 체격도 건장해 늘 다부져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병원에 가는 법이 없고 참기도 또 얼마나 잘 참으시는지 위암 사기가 되어서야 당신의 병을 처음 알게 되었고 진단을 내린 병원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참았냐고 놀라기도 했는데 저는 그게 전부 친정 아버지를 챙기지 못한 제 잘못처럼 느껴졌어요. 사실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 몰라보게 야위고 노쇠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꽤 많이 놀랐거든요. 그리고 저만큼이나 놀란 친정 오빠는 눈물까지 보였는데 친정 아빠는 오히려 덤덤하고 처연한 모습으로 가족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모두 한자리에 모이길 바라셨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아버지나 오빠가 걱정할까봐 남편과 사이가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난감해하는 저를 보며 친정오빠는 제가 충격에 넋이 나갔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말릴 겨를도 없이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그럴 땐 눈치가 참 빠른 사람이라 냉큼 달려오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반갑지도 않은 남편까지 한자리에 모였고 친정아버지는 저희 식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는데 순간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다른 건 못하고 나중에 니들 물려줄 생각으로 땅을 사둔 게 있다. 근데 거기 일대가 얼마 전부터 재개발이 된다고
보상금을 받고 넘기라고 하더구나. 금액을 들으니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는 시간이 없으니 니들이 그걸 맡아서 내 대신 처리해다오. 그리고 남매간에 사이좋게 잘 나눠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배운 게 없고 기술이 없어서 네 엄마 보내고 니들을 잘 키우지 못했어. 게다가 니들 사는데 큰 보탬도 되지 못했지. 그 점이 아비로서 가장 미안하다. 이렇게 병에 걸린 것도 미안하다. 아버지는 참 끝까지 뭐가 그렇게 계속 미안하기만 해요. 저는 아버지 원망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빠도 저도 아버지가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사는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은 아무리 말기라도 완치되는 사람도 많대요. 현숙이 말이 맞아요. 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뭐든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포기하지 마세요. 친정오빠는 끝내 목이 메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남편이라는 놈은 무슨 계산이라도 해보는 건지 눈동자가 바빠 보였고 불안했던 저의 예감은 꼬박 하루가 지나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한동안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집에 찾아와 설마 했는데 그새 남편이란 놈이 시어머니에게 모두 이야기를 했는지 시어머니는 동서와 도련님을 모두 데리고 와서는 전에 없던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윽고 어이없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사돈 일은 내 들어 알고 있는데 네가 마음고생이 많겠다. 그래도 어쩌겠냐? 본래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모두 죽는 거지. 그래도 네 아버지가 가시면서 큰 돈을 남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님 아들이 그새 쪼로로 불던가요? 아니, 너는 언제까지 내 아들이랑 그렇게 살 거야? 이혼하라고 했더니 못한다며. 그럼 지금이라도 잘 살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친정아버지도 오늘 내일 하시는데 니들이라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뭔데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동서랑 도련님까지 데리고 오신 건데요? 형님, 그게요. 제가 언뜻 시아버님에게 들었는데 보상금 액수가 제법 크더라고요. 사실 저희 명훈이랑 지훈이를 전부터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싶었는데 아시잖아요. 저희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 그 돈 저희 애들 유학 보내는데 좀 쓰면 안 될까요? 뭐? 동서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수, 제가 능력 되는 대로 조금씩 갚아드릴게요. 저희 애들이 형수 딸들처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뾰족한 수가 없어서 그래요. 저희 애들이 보통 애들이에요. 저희 집안 기둥이잖아요. 형수도 저희 집안 사람인데 투자한다고 생각하심 안 될까요? 저희 아들이 성공하면 형수님 딸들 모두 내놓으라는 집에 시집갈 수 있을 거예요. 도련님, 동서, 잘 들어. 막말로 그 돈이면 공부 잘하는 내 딸들을 가르쳐야지. 내가 왜? 공부도 못하는 남의 아들 유학비를 대? 동선에는 돈 없어? 아니, 집에 돈도 없고 자식들이 능력도 없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억지지? 투자야말로 그런다면 망하는 거 아닌가? 아니, 너는 무슨 악담을 그렇게 하냐? 우리나라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지. 우리 손주들 전부 똑똑하고 가능성 있는 애들이다. 미국 유학 보내서 어릴 때부터 자리 잘 깔아주면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될 인물이라고. 그리고 내가 입이 닳도록 말했지만 기집 애들은 아무리 잘나도 시집 잘간에 못 쫓아가는 거야. 괜히 능력 좋으면 한심한 남자들이 들러붙을 텐데 넌 엄마라는 게 딸들이 불행하게 살길 바라는 거냐? 저는 시어머니의 궤변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동서와 도련님은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의기양양하게 저를 보고 있었는데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달라고 버티는 그 사람들을 보니 이런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은 뭐가 예의인지도 모르는 것 같았고 더 화가 났던 건 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상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어차피 생각지도 않았던 꽁돈이니 조카들 유학비에 보태자고 한술 거두는데 그때 그냥 위자료든 양육비든 다 포기하고 합의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어요. 결국 더는 화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게 된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라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시어머니는 큰돈이 생기더니 제가 욕심만 많아졌다며 덩달아 소리치며 버티셨는데
그때 번뜩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증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었고, 그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악담을 하며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남편과 동서가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급히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렇게 일단은 상황은 끝이 났고,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했는데 그 모습도 소름 끼치게 싫었던 저는 제가 먼저 위자료나 양육비는 필요 없으니 합의 이혼하자고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이제 와서 이혼을 하자고? 내가 왜? 난 이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어. 땅 보상금이 자그마치 100억인데 내가 미쳤어? 형님하고 나눠도 3, 40억은 넘을 텐데 그 돈이면 우리 조카들 유학 보내고 남은 돈으로 놀고 먹지? 아주 혼자 김칫국 제대로 마셨구나. 그리고 내가 정말 답답해서 묻는 건데, 당신은 당신 조카가 당신 딸보다 더 우선이야? 아들이라서? 나는 당신 때문에 마음이 빚이 있는 사람이야. 요즘 세상이 아무리 아들 딸 구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결국 제사 지내고 집안 일으켜 세우는 건 전부 아들이라고. 근데 우리한테 아들이 있어? 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 그게 억울했으면 당신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아들을 낳았어야지. 애초에 당신이 더는 애를 낳지 않겠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 됐고, 꿈 깨. 이렇게 나오시겠다.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당신한테 누가 남는다고 생각해? 당신 오빠? 당신 오빠도 돈 받으면 더 이상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을걸? 아니지. 어쩌면 자기가 아들이니 그 돈도 나눠 갖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우리 오빠가 당신 같은 줄 아니?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직 살아 계셔. 당신 입에서 그런 말 나오는 거 나 굉장히 불쾌해. 눈치챘겠지만 나 아까 동영상 찍었고 계속 이렇게 자극하면 이번엔 정말 이혼 소송할 거니까 어디 계속 해봐. 남편은 그제야 나불거리던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더는 아무 말도 섞고 싶지 않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었어요. 보상금을 떠나서 이런 인간들과는 계속 함께하는 건 저희 딸들에게 결코 좋을 일이 없다는 것을요. 사실 그동안 저는 한심하게도 이혼 과정에서 지나면 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멍청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이혼을 준비하는 중 끝내 저희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뻔뻔하게 장례식장에 나타나 저희 오빠와 더불어 상주 노릇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 참으려 했으나 시어머니와 동서 내외에 등장해 저는 또 다시 화를 참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글쎄, 조문을 하러 온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저희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을 하며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동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피식피식 웃고 있는데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말았죠. 사돈이 괜한 짓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딸을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돈 생겼다고 이제는 제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한답니다. 제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도 사돈 가시는데 저렇게 상복 입고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만 불쌍하지. 남들 다 있는 아들도 없고 마누라는 돈 생겼다고 이혼이나 하자고 하니 이게 다 사돈 탓입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동선에 애들 유학비 달라고 시위하시는 건가요? 정말 방법도 가지가지시네요. 너도 네 아버지 장래 망치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해. 어디 감히 이혼을 하재? 내 아들이 널 놓아줄 성 싶으냐? 지금이라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하면 내 한 번은 봐주마. 봐주지 마세요 그냥. 제가 미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으로 동선에 애들 유학 보내주게? 당장 나가세요. 안 그러면 이번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신고? 나도 조의금 내고 정식으로 들어온 사람이야. 너 정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머리채 뜯기고 망신 한번 당해볼래? 그래요? 조의금을 내셨어요? 그럼 그 돈은 제가 돌려드릴게요. 그럼 되죠? 저는 흥분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조의금 함에서 시어머니가 냈다는 조의금 봉투를 찾았어요. 그리고 들어있는 금액을 보고 어이가 없었는데 글쎄 봉투에는 5만 원도 아닌 5천 원짜리 지폐가 들어있더라고요. 세상에,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의 장래에 5,000원 들고 와서 이런 깽판을 놓는 경우는 무슨 경우일까요?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동선에 이름이 적힌 봉투는 없었는데 그쯤 되니 주변에서 시어머니와 동선 내외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남편이란 놈은 창피했는지 이미 자리를 뜨고 없었고 결국엔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었는데 저희 오빠가 그런 시어머니를 먼저 막아섰어요. 아주 화가 단단히 난 얼굴로요. 당장 저희 아버지 장례식에서 나가시죠. 저는 여태 제 동생이 이렇게 사는지 몰랐네요. 진작에 알았다면 당신 아들 내가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좋게 얘기할 때 나가세요. 당신 아들은 벌써 주랭랑을 치고 없네요. 창피한 줄 아세요? 아니, 내가 가난해서 돈을 그것밖에 못 넣었는데 지금 사람 괄시합니까? 그리고 내가 우더른인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러니 저게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지 멋대로 하지. 이래서 애미가 자식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저는 그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버지 영정사진과 함께 있던 향로를 시어머니 앞에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러자 제가 미쳤다며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하더니 아버지의 친구들 손에 끌려 장례식장에서 쫓겨났고 저는 죄송하고 창피한 마음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는데요. 제 딸들이 저에게 달려와 저를 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리고 빈소와는 무거운 침문만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발인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그런 저를 기다렸다는 듯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리고 먼저 선수라도 치듯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하는데 무슨 마음인지 이혼만 하지 않으면 자기 집과 인연을 끊고 살겠다며 자기한테 기회를 달라고 하더군요. 나 당신이 한 번만 봐주면 앞으로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만 바라보며 살 거야. 내가 그동안 생각을 잘못했어. 우리 집 가족이 우선인데 내가 미쳤었나 봐. 갑자기 왜 이래? 장례식장에서 도망가더니 무슨 꿍꿍이야? 꿍꿍이 아니야. 이제 정신을 차린 거지. 그 아까운 돈을 왜 나눠? 나도 평생을 우리 엄마한테 세뇌당하고 살았잖아.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돼?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나 앞으로 평생 입 닫고 조용히 살게.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유,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내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못 살겠지. 처녀 장가갈 수 있다고 떠들던 사람 어디 갔니? 솔직히 말해.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창피해서 네네 알았어요 할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할게. 그러니 당신도 솔직해져라. 나 이번에 사실 많이 놀랬다. 당신이 그 보상금 생기기 전엔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 당신은 아니라고 해도 당신 변했어. 하지만 난 그것도 존중해. 몇십억이 생겼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당신은 끝까지 당신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구나. 이제 뭐 상관없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보건 난 당신이랑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순순하게 이혼을 하던지 아니면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좋아. 내가 합의 이혼해 줄 테니까 그럼 내 몫으로 딱 20억만 줘. 나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저는 장사하듯 자기 이익을 따지는 남편을 보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집에 왔다는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잔뜩 화가 나서는 집 안에 들이닥쳤고 곧장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는데 그때였죠. 사실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딸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딸들은 제가 걱정이 됐는지 집으로 왔고 제가 할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혀있으니 딸들이 달려와 자기 할머니를 저에게서 떼어놓았어요. 그러자 이 쓸모없는 기집년들, 니들 성이 누구 성이야? 편을 들려거든 아빠 편을 들어야지. 성도 다른 엄마 편을 들어? 할머니도 다른 성이잖아요. 할머니는 왜 그렇게 우리 엄마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저희도 다 알아요. 할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왜 그렇게 저희들이 싫으세요? 딸이라서요? 그래, 니들 같은 기집년들은 하나 소용이 없단 말이야. 가만 보니까 딸년들도 다 지엠이 닮았네. 이러니 우리 귀한 장손이 길을 못 폈던 거라고. 제발 그만하세요.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장손 끼고 사시라고요. 저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집을 팔던 밭을 팔던 어머님이 뒷바라지 하세요. 저는 이 사람이랑 더는 못 사니까. 뭐야? 그래.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참 창피한 말이지만 그날 저희 집은 난리가 나도 아주 큰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가더니
그릇이며 접시들을 모조리 깨버리며 공포 분위기를 한껏 조성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러자 첫째 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서 상황은 종료가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저에게 명백한 증거가 되었으니 이혼 소송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저에게 돈을 뜯어내고 싶었지만 거꾸로 저에게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로 5천만 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시어머니는 판결이 잘못됐다며 법정에서도 난리를 피우셨는데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터라 그날은 결국 쓰러지고 말더군요. 그 후 저는 2번 다시 그들을 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끔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찾아오긴 했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살던 집을 팔아 저는 판결대로 위자료를 챙겼는데 남편은 돈도 많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방방 뛰었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고 친정 오빠네 근처로 이사를 가면서 저와 아이들 핸드폰 번호를 모두 바꿔버리니 그제야 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어요. 참 오래 걸렸죠. 모든 것이 끝났을 땐 저는 너무 지쳐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저에게 2딸은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 딸들은 각각 유명한 명문대 의대와 법대에 들어갔고 저 역시 하도 겪었던 서러움이 많았기에 딸들의 의사를 물어 유학을 보냈고 저도 새로운 2번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란 시간을 노력한 끝에 저는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작지만 아기자기한 꽃집을 차리게 되었어요. 평소 꽃이나 화초를 좋아했는데 남편과 사이가 나빠지면서 제가 그런 것을 좋아했다는 것도 잊고 지냈더라고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처음 꽃집을 차렸을 땐 시행착오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딸들의 본보기가 되고 싶었던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그렇게 조금씩 제 가게를 운영해 나갔는데 제 나이 60을 넘기면서 마침내 저도 아이들도 멋지게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큰애는 국제 변호사가 되어 미국에 남았고 둘째는 병원들끼리 서로 자기 병원으로 오라며 경쟁을 벌이는 의사가 되었으니 저는 더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란 게 어찌나 지독한지 작년 원하지 않았던 남편과 시어머니를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작은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렀던 날이었는데 휠체어에 탄 시어머니를 끌고 이제 몰라볼 정도로 늙어버린 전 남편이 병원 로비에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먼저 저를 알아봤는지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처음엔 누군지 몰라 의아해하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섬찟 놀랐는데 어쩐지 시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저기 맞지? 당신은 어째 얼굴이 더 좋아졌네? 많이 놀랐지? 실은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 저는 남편의 말에도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로비로 둘째 딸이 저를 만나러 왔고 저는 다급하게 오지 말라고 손을 내저었는데 평소 눈치가 빨랐던 둘째 딸이 상황을 짐작했다는 듯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변해버린 자기 아빠와 할머니를 보고 저처럼 놀란 얼굴이었는데 남편이 먼저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딸을 보더니 민망한 듯 웃더군요. 우리 딸 의사가 됐구나. 아빠야, 나 알아보겠니? 언니는 여기 없니? 아빠는 무슨? 우리는 갈 테니까 당신은 당신 일 보고 가요. 청은아, 가자. 저기 잠깐만.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내가 당신한테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믿을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그래서 뭐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한들 무슨 소용인데? 왜? 우리 애 의사 된 거 보니 또 꿍꿍이가 생겨? 그런 거 아니야. 나 어머니 치매 걸리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냥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이랑 살던 때가 좋았는데 그땐 미련하게 그걸 몰랐어. 그때였어요. 제 또래의 여자가 씩씩거리며 남편한테 다가가는데 한눈에 봐도 남편이 재혼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 있으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나는 당신이 여기 있으라고 한 줄 알고. 바보야? 진료 끝났으면 주차장으로 가야지. 왜 로비에 있어? 내가 주차장에서 당신을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그리고 병원비가 이번에 또 얼마나 나온 줄 아냐고. 알았어.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우 지긋지긋해. 내가 저 할망구가 치매에 걸릴 줄 알았으면 재혼하지 않는 건데 이렇게 놓친 애 똥기저귀 갈고 살 줄 누가 알았겠냐고. 당신 딸들을 뭐해? 내가 좀 찾아보라고 했잖아. 헤어진 지가 언젠데 뭘 찾아. 원래 헤어졌어도 당신 자식 아니야? 걔들 공부 좀 잘했다고 하지 않았어? 혹시 알아? 어디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거 됐을 수도 있잖아. 좀 찾아서 도와달라고 해. 지금 우리 빚이 얼만 줄 알기나 해? 아니 그걸 왜 애들한테 도움을 받아. 그러지 말고 가자고. 그야 당신 자식이고 이 놓친 내 손녀잖아. 그럼 좀 도울 수도 있지. 그러게 당신이 그 헤어진 여편네한테 돈이라도 잘 뜯어냈으면 우리가 이러고 살겠어? 동선에는 도망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사고치고 깜빵에 나가 있으니 내 팔자가 이게 뭐냐고. 그만해. 여기서 신세 한탄한다고 뭐 달라져? 뭐야? 왜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 당신이 지금 그럴 자격이 있어? 지금 화병 걸리게 생긴 사람이 누군데 이래? 내가 정말 갈 데만 있어도 당신이랑 안 산다. 알기나 해? 잠깐만. 이게 지금 무슨 냄새야? 어머니, 지금 여기서 큰 걸 보신 거예요? 나 참, 치매에 걸리면 다 이런 거야. 내가 못 살아. 난 모르니까 당신이 해결하고 와. 네, 저는 분명히 봤어요. 저보다도 저희 딸 앞에서 창피해하던 남편의 모습을요. 그리고 도망치듯 휠체어를 끌고 자리를 떠났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참 미워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니 통쾌하다기보다 어쩐지 마음이 무겁더군요. 고작 그렇게 살 걸 왜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는지 저들 인생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남편이 또다시 딸과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 불안해지긴 했지만 그 역시도 이제는 성인이 된 딸의 몫인 것 같아 저는 애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인생이란 게 60을 넘게 살다 보니 복잡해 보여도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적어도 불행해지지는 않을 텐데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그 말이 새삼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제 딸들과 함께 현재에 만족하며 좋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왕 내는 욕심이라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욕심을 한껏 부려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